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변의 퍼즐 90변론. 부재는 왜 남들보다 4, 5배의 노력을 들여 소송해야 하는가입니다. 저의 변론 방식을 퍼즐 90변론이라고 합니다. 퍼즐 90변론의 뜻은 뭐냐면 한 번이라면 우리가 나가는 첫 서면에 한 번에 사건의 퍼즐을 90% 이상 맞춰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소송의 끝까지 우리가 점수를 주관적으로 매긴다면 90점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90점 넘겨야 한다. 그러면 사건의 퍼즐 전체를 90% 이상 맞춰서 쓰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양이 늘어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썸네일에서는 너무나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양이라는 건 딱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소송의 세밀한 내부적인 면은 사실 보여드리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으로서 표현해 드린 거지만 사실은 양이 늘어지는 것은 좋은 글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판사님들이 안 좋아해요. 양이 많은 것을. 그래서 일반론적으로는 양의 많은 소장을 내지 않죠. 적은 소장을 내죠. 근데 저는 양이 늘어나더라도 퍼즐 90%를 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이 많은 서면은 최악이거나 제 생각에는 최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만 많이 늘리겠다. 내용은 필요 없고 양만 많이 늘어진 서면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 일반론적으로 간단한 소장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사건을 공방을 해가면서 사건의 양을 늘려가지 않고 처음부터 90%를 왜 다 맞춰버리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많이 늘어나겠죠. 작성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변호사도 힘들고 한데 이 왜 퍼즐 90변론을 하느냐. 사실은 저는 형사사건을 할 때도 민사사건을 할 때도 다 이런 식으로 변론했어요. 그리고 제2 퍼즐 90변론의 근원은 형사사건에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초임 때 거의 사건에 미쳐 있을 때, 거의 완전 뭐 돈이고 뭐고 필요 없고 뭐 사건을 이겨야 된다는 거에 미쳐 있을 때, 특히나 제가 중압감을 느꼈던 사건이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제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유죄가 나오면 구속이 돼요. 근데 형사재판의 특징은 무죄율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1% 미만입니다. 기소된 사건들 중에 무죄가 나오는 확률이 1% 미만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무죄를 주장해 봐도 이미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다 자기는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서를 다 만들고 공소장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기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대등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기는 이미 다 숙제를 끝났고 검사 생각에는 이거 재판으로만 넘기면 판사님이 유죄 도장을 꽝 찍어줄 거야 하고 넘긴 사건을 판사님 그게 아니거든요 라고 해가지고 뒤집어내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호사가 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는, 우리 말이 맞다는 것을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관점인데 그 설득의 수준이 가장 어려운 게 무죄 판결이에요. 제가 무죄 판결을 한 40건 이상 받았어요. 저는 형사사건을 현재 하지 않지만 변호사 초임 때 한 사건만 해가지고도 40건 이상, 제가 그 40건 이상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해나가면서 이 검사가 다 해놓은 걸 뒤집으려고 하니 일반론적으로 우리 이 피고인의 요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뒤집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결국에 깨달은 것은 첫 서면을 내기 전에 사건의 내 의뢰인이 무죄라는 점에 대한 이 사건의 전체 기록을 다 검토한 퍼즐을 이 공소장, 이 검사의 증거 기록 몇 쪽을 읽어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사의 증거 기록 몇 쪽을 다 캡처로 넣고, 그죠? 내가 변론하는 요지에서 사실관계, 법리를 완벽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판사님이 봤을 때 퍼즐의 90% 이상을 사건을 첫 서면에서 맞춰 넣어야지 이 서면을 내고 첫 재판에 가면 판사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피고인의 무죄를 추정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해놓고 간단한 서면 내고 판사님 첫 재판을 가면 판사님이 마치 범죄자를 바라보듯이 피고인 쪽 변호사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이런 서면을 내고 가면 판사님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 눈빛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죄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검사는 이제 자기가 이 서면을 보면 질 것 같으니까 달라붙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사가 아무리 달라붙어도 이 재판이 끝났을 때까지 우리의 총점이 90점 이상이 나오면은, 형사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90점 이상이 나오면은 91점부터 99점까지가 나오면은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첫 서면에서 밀어붙이고 뭐 하고 했는데 그 총점이 89점이 나오는 순간 유죄예요. 형사사건이 변호사가 정말로 미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89점은 제로와 같죠.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형사재판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밖에 없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요. 그러면은 90점 이상 90% 이상 퍼즐을 맞추고 90점 이상의 총점을 획하면은 판사님이 저희한테 무죄 판결을 써줍니다. 무죄 판결문을 쓰시려면 판사님 굉장히 판결 내용을 많이 써야 돼요. 유죄 판결문은 간단하게 검사 말이 맞다 한 줄 쓰시면 끝. 무죄 판결문은 수십 장을 써야 돼요. 판사님 입장에서. 근데 90점 이상 하면은 판사님이 도저히 내 눈에도 무죄인 사람을 유죄를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판결문을 수십 페이지를 써줄게. 근데 수십 페이지를 써주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낸 퍼즐 90% 만들어진 변호인 의견서를 보니까 무죄 판결문을 아주 내가 잘 쓸 수가 있겠군 해서 써주시는 게 무죄 판결문. 제가 이것을 변호사 초임 때 단련을 했단 말이에요. 이 판사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 사건으로 넘어왔죠. 그죠? 이혼 사건만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사건의 99%가 이혼 사건입니다. 1%는 타 사건이, 기존 의뢰인들 사건이 있지만, 신규 사건 포함해서 99%는 이혼 사건입니다. 현재는. 자, 이혼 사건의 특징은 뭐냐? 아까 제가 형사 사건의 특징은 뭐예요? 모아이면 도죠. 89점이면 0과 같고, 90점이면 100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하지만, 이혼 사건을 제가 이렇게 변론을 계속 제가 변호사 초임 때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에 익히면서 형사 무죄 판결을 그때 수십 건을 받아내면서 이혼 사건으로 점차 넘어와가지고 이혼 사건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혼 사건은 90점이 무죄가 아니고 30점만 해도 어떻게든 판사님이 점수는 줍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혼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은 굳이 변호사가 90점 이상으로 하려고 제 눈에는 별로 하려는 게 안 보이고, 대부분 그냥 의뢰인들 써준 진술서 그냥 틀 갈고 의뢰인이 준 증거 내고 대충 재판하면서 또 내지는 조정 또 해봤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89점 90점으로 89점 90점이 되냐 마냐로 생사를 가르는 변론을 하면서 딱 넘어왔을 때 느낌은 30점만 해도 어떻게든 결론은 나온다예요. 저는 현재 저는 이혼 사건만 하지만 왜 계속 퍼즐 90 변론을 하고 있느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 사건은 왜 30점만 해도 됩니까? 이혼 사건은 왜? 이혼 사건은 유죄냐 무죄냐 0과 제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재산 분할을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받아오고 싶어, 타겟이. 그런 판결이 2억이 나올 수도 있고 9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게 이혼 사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혼 사건은 아까 형사 사건 어때? 한 명이 무조건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검사는 똑똑하잖아. 검사가 무조건 상대방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 제일 똑똑한 검사, 특히나 검사는 어때요? 자기는
무기대동도 아니야. 한 달 내내 그 수사권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증거 수집까지 다 해놓은 것을 변호사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너무 쉽잖아. A 변호사, B 변호사가 둘이 붙는 거예요, 결론은. 심지어 이게 당사자일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강력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30점을 했다. 난 31점만 해도 승소하지 않을까? 이런 얄궂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해도 쟤는 30점이야. 나 31점이면 뭐 잘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혼 사건에서는 A와 B의 분쟁인데 A도 엉망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판사로 생각해 보세요. 판사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엉망으로 하고 엉망으로 하고 B도 엉망으로 했어. 그죠? 뭐 재산 경위라든지 뭐라도 정리해 줘야지 판사님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이게 합당하다 아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A도 정리 안 해, B도 정리 안 해. 그럼 판사님은 뭐 재판을 이걸 10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 해라 몇 번 이야기하고 안 되면은 알겠다 이러고 내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도 30점 변론을 했고 얘도 30점 변론을 했다. 그 판결이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누군가한테는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지. 복불복으로. 그죠? 그리고서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주로 이렇게 30점짜리 소송이 2개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뭐뭐로 보인다. 그 판사님은 뭘 대충 봤는데 둘 다 정리를 안 하니까 A, B가 뭘 생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뭐로 보인다. 이런 추정적인 말을 넣어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1심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판단은 내가 해야겠고 둘 다 정리 안 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사조사라도 해가지고 대충 끼워 맞춰가지고 판결을 하실 수밖에 없어. 근데 내 판결이 2심 가서 뒤집힐 수도 있잖아.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이 판사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이 둘 다 정확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뭐뭐로 보인다. 그래서 뭐 B가 승소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여기서 이제 한 명이 90점 변론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거의 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90점 변론을 한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여 주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은 90점 변론을 했다는 뜻은 뭐냐? 양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다 언급 표시 다 해가지고, 그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입증을, 우리 사실관계가 맞다는 입증을 해내는 거거든요. 입증을 해놨기 때문에 판사님은 90점짜리 서면을 보고 판결문을 쓰시게 되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손님이면, 우리가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람이면 판사님한테 제발 나의 서면을 보면서 판결문을 써주십시오. 제 서면이 좋은 서면이니까 제 서면을 보시고 판결문을 쓰시면 됩니다. 라고 설득이 되면 그게 좋은 서면입니다. 일반 서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일반 서면. 그러면은 요 소장,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공방을 한 게 있는데 소장 9페이지짜리 들어왔어요. 9페이지. 저는 몇 페이지가 나갔냐? 65페이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65페이지는 과도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쓰는 서면 중에서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65페이지는 너무 많은 서면이고 줄여야 됩니다. 제가 퍼즐 90 해가지고 맞추면은 결과론적으로 양은 좀 늘어나는데 보통 35에서 한 45페이지 하는 정도가 제 기준에서는 제일 많은 일반적인 양이라고 본. 양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건을 다 정리했는데 페이지 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사건을 다 정리했는데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65페이지 서면을 썼다고 해가지고 65페이지가 45페이지보다 훨씬 좋은 서면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양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첫 서면에서 사건의 전체 퍼즐을 90% 이상 맞추게 된다면, 그리고 명확하게 증거 표시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잘 표현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만 늘어진 서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퍼즐을 90% 맞춰야 되는데 양만 많은 서면은 뭐예요? 퍼즐을 맞추지 않고 퍼즐을 이만큼 퍼즐 조각만 모아가지고 판사님한테 던지는 격이거든요. 그걸 받는 판사님은 최악의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서면은 퍼즐을 다 맞췄을 때는 저는 최상이라고 보고,
퍼즐을 못 맞췄는데 양만 많다? 최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90점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양은 의미가 없지만 퍼즐을 다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양이 맞춰질 수가 있다. 주로 저한테 중간에 변호사를 변경해가지고 의뢰인께서 착수금을 이중 부담해서까지 졸업 변경할 때 보면 엄청 상담도 많이 받고, 부산에 저가 있으니까 머니까 대충 알겠는데, 나 그래도 서울에서 뭐 가까운 데서 선임할래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 변호사님한테 서면을 맡겨갖고 받았는데 일반론적인 서면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님 하는 말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간략하게. 근데 자세한 거는 뭔가 내 사건을 한 번에 제대로 풀어줄 서면을 원했는데 알아봤는데 이런 서면을 받게 되니까 아이고 뭐 그냥 착수금 버리더라도 저한테로 이중 선임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퍼즐을 한 번에 90을 다 맞추려고 하면 정말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서면은 제가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일까요? 0에 수렴합니다. 왜 0에 수렴? 일반 서면은 보통 어떻게 씁니까? 의뢰인이 쓴 진술을 좀 다듬어요. 진술서를 좀 다듬고 의뢰인이 준 증거를 대충 첨부하죠. 진술에 맞게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일반 서면을 쓰는 사람은 그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이상 내가 뭘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진술 다 넣었고 증거도 다 넣었잖아. 그럼 끝났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양도 적고 증거도 그냥 뒤에 붙여져 있을 뿐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서면은 솔직히 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 관점. 대표 변호사가 이걸 직접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정도 서면은 의뢰인 진술서 따듬어 가지고 증거 붙이세요 하는 서면은 밑에 고용 변호사라든지 내지는 밑에 사무장님한테 이걸 좀 맞춰서 써주세요 하면 써주겠죠. 그러면 글 쓰는데 변호사가 들어가는 자기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는 영어로 수렴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런 서면을 쓴다, 일반 서면을 쓴다. 반나절이면 씁니다. 반나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한 2시간 안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의뢰인 진술서 주고 자료 주고 첨부하는 거는. 그러면 반나절 걸려요, 이건. 제가 이거 의뢰인하고 사건 받으면은, 저는 모든 사건 의뢰인한테 사건 받으면은 첫 서면 나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말씀드리냐면 30일에서 40일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30일 플러스 알파 걸린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달 내내 쓰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물론 이 사건 서면만 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사건을. 그리고 의뢰인이 가만히 있더라도 제가 의뢰인한테 통해서 조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특히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판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의뢰인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묻지 않으면 그걸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의뢰인께서 알아서 그런 필요 자료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귀책 부분도 마찬가지죠. 귀책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 의뢰인의 진술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병렬 구조일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봤을 때는 의뢰인이 제일 적게 써준 양의 요 C 부분이 A, B, C라고 했을 때 이 C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거 하나면은 판사님한테 우리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 제 생각에는. 근데 의뢰인은 생각이 다르지. 자기는 이게 핵심이라고 이만큼 써주고, 그죠? 자료도 이만큼 줬는데 실제로는 C가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C는 판사님한테 딱 들이밀면 판사님이 팍 이렇게 너 정말 상대방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글이 아니고 판사님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C를 부각하고, 그죠? A와 B가 이걸 돕는 구조로 해서 C를 핵심적 요소로 하고 의뢰인이 안 주는 C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나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C로서 귀책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퍼즐 90 변론의 장점은 뭐냐면 단편적인 사실관계가 변호사님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사실관계에서, 그죠? 제가 사건을 90%를 그냥 한 번에 다 맞춰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사실관계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불리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퍼즐 90을 안 맞춰버리고 일반론적으로 변론하면 또 단점이 뭐냐면 이 단편적인 사실관계가 나한테 나중에 유리할지 불리할지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내뱉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쪽에 유리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면은 사실관계가 그 단편적으로 하나 있을 때는 그게 전체에서 의미한 바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 사건을 정리했을 때는 단편적인 사실관계가 유리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내지는 불리한 건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진 않겠죠. 전체 퍼즐을 잡는다는 것은 판사님이 보실 때 판결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증거에 기해서 써야 되지만 그 전체의 프레임을, 그죠? 프레임을 누가 잡아요? 이 상대방이 A고 우리가 B면은 B가 잡는 거죠. B한테 유리한 프레임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퍼즐을 한 번에 맞추면. 그러면은 B한테 유리한 프레임이 잡힌 거를 보고 결국에는 A는 30점 변론했고 우리는 90점 변론했다. 그죠? 그럼 판사님은 이거 보고는 판결은 못 써. 무슨 말인 줄 알고 뭔 소린지도 난 모르겠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얘는 30점 변론하고 우리는 90점 변론을 하게 되면 얘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정리한 사실관계에서 비교해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고서처럼 시간 순서대로 논리 구조대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B 주장한 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얘가 단편적으로 주장한 것들을 우리 프레임에 놓고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주도권이. 프레임은 누가 잡고 있나요? 우리가. 주도권 또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또 장점이 뭔가요? 판사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받는 서면이 양이 많으니까 페이지만 보면은 짜증이 나실 거예요. 무슨 소장을 45페이지를 썼어. 무슨 소장을 65페이지를 썼어. 짜증나네. 이거 어떻게, 언제 다 읽어봐.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정말로 읽어보면은 이 변호사가 정말 죽도록 썼구나. 사건을 거의 다 풀어버렸네? 내가 거의 판결을 해도 될 수준이야. 이렇게까지 이끌어 온다면은 판사님이 사건을 전체를 한 번에 다 봤잖아요. 이해도가 다 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이 어째 됩니까? 대충 간단한 서면 내고 간단한 서면 내면 판사님이 A, B 주장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정 보냅니다. 조정. 모르겠고 갈 길이 너무 멀어. 근데 얻어 걸릴 수도 있잖아. 빨리 일단은 A도 대충 냈고 B도 대충 냈어. 그럼 조정 한번 해봐. 보낸단 말이야. 조정 가가지고 막 말로 설득한단 말이야. 대충 10년 살았고 해가지고 5대5로 하세요. 이러면서. 이해됩니까? 내용이 아직 정리가 갈 길이 너무 머니까. 그랬는데 양쪽 변호사 설득해가지고 당사자들이 5대5로 도장 찍어버렸다? 판사님은 쾌재를 부르지. 야야야 이제 아무도 정리하던 이 사건을 조정으로 끝내버렸다. 너무 판사님 좋고. 그죠? 그래서 조정이 많이 잡혀요. 제 사건이 조정이 잡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조정이 잡혀도 소송 끝에서 가서 판사님이 이제 다 판결문 쓰겠는데 그래도 막판에 한번 조정해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히는 거지. 제 사건에서 소송 초반에 조정이 잡히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건을 다 풀어냈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엔 재산분할도 다 풀어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상대방 주장한 거랑 간극이 너무나도 큰데 이게 합의가 되겠냐 이거죠. 합의가 안 될 게 너무나도 판사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판사님 조정을 안 잡아. 판사님 또 될 만한 걸 조정을 잡는 거지. 야, 이거는 그냥 판결문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시간 절약이겠다. 왜? 다 정리해놨으니까. 퍼즐 90으로 해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판결문 쓰는 게. 그러면은 신속성. 이혼 소송이 특히나 길잖아요. 길어서 괴롭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아시겠죠? 길어서 괴로운데 제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훨씬 좀 빨리 끝나는 측면이 있다. 괴롭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은 문제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양쪽 다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걸 미루고 돌려가지고 속가가 높지도 않은데 심지어 재판이 2년이 가까이 갔다. 양쪽 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정리를 안 하고 있다. 사건을.
다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A 변호사도 수동적. 판사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상대방이 안 했잖아. B 변호사 상대방 탓하고, 판사님 탓하고, 법원 탓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질은 A, B 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판사님 입장에서 판결이 안 되니까 계속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미루는 거예요. 첫 서면에서 90%다 맞춰놨기 때문에 소송 끝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으면은 초반에 조정이 된다거나 상대방이 포기합니다. 이 서면을 받아보고, 이 서면에 65페이지짜리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장만 요만큼 썼고 뒤에 첨부 서류 이래 된 거의 박스채 되는 소장을 상대방이 딱 받아보고 여러 군데 변호사 딱 상담해보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비율이 한 5% 정도 있어요. 5% 정도의 포기 비율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항복을 하는 것이죠. 항복을. 그게 조정의 방식일 수도 있고 그냥 원하는 돈을 우리한테 다 집어주고 그냥 소치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합의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90%를 받아버리면 한 5% 비율로는 전의를 상실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변호사한테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몇십 페이지 되는 소장을 들고 가면 소송 비용이라도 싸게 말하겠어요? 그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 비싸게 말해야 되겠지. 그죠? 이걸 다 반박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쪽 변호사가 막 한 방에 들어온 게 몇십 페이지인데요. 눈물이 나지, 저쪽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그쪽에서도 변호사비를 세게 부른다든지 하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제 서면을 보고 자기도 다 읽어봤더니 내 말이 다 맞거든. 거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배우자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할 때는 나는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거야. 근데 다 그걸 얼마나 당신이 나쁜 짓을 했는지를 다 시간 순서대로 해가지고 증거 넣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승복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배우자한테 너무했구나. 그래서 항복을. 다음 영상에서는 그 항복을 제가 5% 비율로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퍼즐 90 변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퍼즐을 다 맞춰 나간다는 게 다 유불리 계산이 돼야 될 때, 우리가 범죄를 조사하는 것에 비견해 본다면 의뢰인은 목격자에 불과한 거예요. 목격자한테 내가 뭘 물어봐야 되고, 목격자한테 어떤 증거를 받아야 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뭐 어떤 사실관계를 내가 확인해야 되는지는 다 수사관이, 변호사가, 그죠? 가사사건을 거의 조사하듯이. 그래서 제 상담은 대부분 보면은 의뢰인들이 막 하소연하고 막 1시간, 2시간 하소연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고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저랑 상담을 해보시면 거의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그 뼈대를 잡아 나가는 게 저의 상담이지. 그래서 뼈대를 잡아 나가야지만 45페이지 되는 글을 쓰더라도 우리가 논점이 있고 판사님 볼 때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딱딱딱 뼈대 있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설득력이 생긴다. 결국에는 이 서면은 판사님이 판결문을 쓰는 설명문 같이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변의 퍼즐 90 변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